근데 이 이제 공감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어떤 이별에서 나오는 어떤 뭘 잃어버렸을 때,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시간이든 이 이별한다는 것에도 지혜나 이런 어떤 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나 이게 가능할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제가 아까 지혜를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겪는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제일 대처하기 어려운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고 사실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게 뭐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 사실은 이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그 결혼 생활의 끝을 말씀드릴게요. 사별 아니면 이혼이에요. 그거 말고의 결혼 생활의 끝은 없거든요. 뭐 어떻게 사별 아니면 이혼 말고는 결국은 헤어진단 말이죠.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내가 먼저 죽거나 자녀가 먼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사랑이 가장 소중한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실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 근데 그게 피할 수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지금도 상실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재수없게 말씀드리면 또 상실하실 거예요. 어,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혜의 첫 단계가 지식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뭐 청춘 좋으세요? 젊으신 분 많이 잃어버리십니다. 틀림없이. 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요. 뭐 내가 가진 돈, 명예, 건강 다 잃어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처하는 것들이 사실은 지혜이기 때문에 상실은 결국은 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사실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겪으시고도 잘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들도 어떤 상실을 당하시고 인생이 무너지시는 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결국은 어떤 그 대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인간은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유기체고 또 살아왔던 어떤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실을 어린 시절에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의 사랑의 상실, 그다음에 어떤 소위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사실 상실을 너무 그때는 내가 약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잘 살아나가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 우리가 뭐 무슨 교과서 용어로 하면 심리적 자원이죠. 심리적 자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상실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실을 많이 겪은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이 주어졌을 때 사실 옛날에 해결되지 않았던 상실이 다시 떠오르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실이라든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실을 겪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실의 어떤 영향이 대물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로 이게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1800년, 900년대 초반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의 기본 원인은 상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그렇게 뭐 이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왔고 뭐 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상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근데 이 상실이 참 재밌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대처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아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상실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상실 실 준비가 되게 준비. 중요합니다.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상실이 뭐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모든 걸 내가 그야말로 모든 걸 올인하셨던 분이 자녀가 대학을 딱 들어가서 애가 뭐 물리적으로 없어진 게 아닌데 심리적 상실을 겪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상실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준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상실이 돼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그걸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실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럴 때 더 잘 대처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힘든 거를 잘 풀어나는 거냐 하는 것들을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근데 이런 훈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힘들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막상 힘든 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내 평상시에 훈련이 돼도 사실 쉽지 않은 게 상실인데 네. 그거를 뭐 제가 이제 안타깝게 제 책도 상실이 된 다음에 읽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상실을 겪고 나서 책을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어떤 치유가 되셨다든지 또 되시기 전에 어떤 책이라든지 공부를 보시는 것들이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상실을 대처하고 있는지 좀 알아차리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힘든 일을 해결하고 있는지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어떤 상실이 되고 나면 화내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의사 멱살들 많이 잡힙니다. 아니 돌아가실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의사들이 막 뭐 이 그래서 의사들이 뭐 넥타이 매지 말자 운동 하도 멱살에 잡히니까 이게 줄줄 끌려다녀가지고 네, 그러신 분들 진짜 화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내가 그런 화를 냈다는 것들 자체로 해서 너무 그러다 보면 이게 이 분노가 너무 크신 분들 많거든요. 결국 이제 상실이라는 게 또 대표적으로 어떤 뭐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또 유발자가 있잖아요. 그 유발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 어떤 화라는 것들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인데 이 용서라는 게 영어로 forgive 아니에요. forgive. 누구를 위해 준다는 뜻이에요. forgive. 위하여 주는 아, 누굴 위하여 줄까요? 나를 위하여 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들이 나를 위하여 forgive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화를 많이 내서 상실을 해결하고 있구나. 아니면 굉장히 우울해지신 분 많고요. 우울한 사실은 죄책감,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내가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대처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상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어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 많아요. 내 기억이 그 치매가 오지 않는 한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안 보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삶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는 지우려고 하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노란 코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떠올랐어요? 노란 코끼리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노란 코끼리만 떠오르잖아요.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실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과거의 삶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순간 이게 기억이라는 게 기억은 항상 새로운 기억이 덮어 써야 지워집니다. 어, 그렇지 않고 그것만 빼고 기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과거의 삶은 지울 수가 없고요. 새로운 삶이 더해지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새로운 삶은 살지 않으려고 하고 과거의 삶만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뭐 상실할까 봐 두려워하시고 뭐 아이 사고 날까 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독으로 가시죠. 술로, 뭐 도박으로, 일로 가신 분 상당히 많아요. 일 상실 이후에 일로 딱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일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중독 중에 굉장히 무서운 중독이 일 중독이에요. 우리 관장님도 혹시 일 중독 아니실까 걱정돼요. 뭐 아니 뭐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왜냐하면 일 중독 세상의 모든 중독이요, 도박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뭐 섹스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다 욕 먹습니다. 근데 일 중독은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칭찬받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일중독이라는 걸 알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늦은 시간에 일중독인 걸 알게 되거든요. 술 중독은 일찍 알아요. 부인이 알고 동네 사람이 알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기 어려운 게 중독 행위인데 이게 어떤 일중독으로 가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떤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 같은 행위 중독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뭐 충동성, 뭐 운전 험하게 하시고 뭐 그러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아주 냉소, 불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가시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상실 이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실이 줄어지면 그런 내가 해왔던 패턴으로 아주 강력하게 더 강화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상실할 때 상실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차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던 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를 좀 잘 알아차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상실하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실 다음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상실이고 제가 권면하는 건 많이 우세요. 많이 슬퍼하시고 그걸 표현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또 힘들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드시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것조차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 어느 정도 대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상실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야, 뭐 그따위 가지고 힘들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공감이 안 아까 되겠죠. 얘기했던 공감이 정말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어렵게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약하게 보는 거 아닐까? 나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닐까? 뭐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울면서 정말 얘기했을 때, 야, 기운내.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울지 마. 운다고 해결되냐? 운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뭐 두 번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요즘 뭐 미투의 2차 가해 이런 게 문제인데 이 2차 가해가 더 심각한 어떤 것들을 유발하는 것처럼 특히 상실 옆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상실을 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실에 들어가고 나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사실 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은 적게 대화는 많이 이게 어떤 음, 그런 어떤 중요한 큐 중에 하나거든요. 음, 계속 이야기를 옆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상실은 절대로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뭐 6개월 정도 지나가도 문제가 되면 병으로 갈 수 있다라고 뭐 한다고 하지만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만 해도 지금 거의 7년이 되었는데 그 부모님들 상실의 마음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천천히 가는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겪어낸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겪어내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사는 이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에 머물지 말고 내가 다시 사는 이유. 그다음에 내가 중요한 사람 잃어버렸지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삶, 또 현재의 내 삶, 또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내 삶,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 이런 것들을 보하고 이것들에서 이제 그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상실을 대처하는 일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이 커지면 이게 상실이 너무 커서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이 크기가 커지면 이 상실의 크기는 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상실의 크기,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실이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내 삶이 커져야 그 크기는 그대로 있더라도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의 삶이 커지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 작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상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거를 상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상실을 조금 더 이제 저를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공지능과 예술로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어떤 감정 소통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지혜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한번 가르쳐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인공지능이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가상현실, VR, 확장현실, 뭐 XR, 뭐 저는 환상현실까지라고 예술이 환상현실, 판타지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시대는 뭐 이미 열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인공지능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되겠죠.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어떤 인공지능 측면,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은 사실은 거의 완전 도달이 됐어요. 인공지능 자체는. 근데 지혜가 도달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쉽게 보면 인공지능이 잘해놔서 인간을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쉽게 얘기하면 좀 이세돌 나오는 바둑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둑 소위 알파고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보면 수십만 회의 대국을 그야말로 말하자면 그 DB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체험을 하고 습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AI,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계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행일 수도 있는데 소위 벤치마킹할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워야 음. 그걸 따라서 기계가 지혜로워지거든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혜로운 인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아야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그거를 DB를 입력을 해야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고수들은 이렇게 두는구나 하고 자기가 창업을 해 나가는 거 창조적인 걸 만들어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참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가기로 하면 인간처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 지혜롭지 못한 인간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도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고 결함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인간의 행태를 따라서 보면 정말 지혜로운 AI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사실 지혜로운 AI를 만들고 싶으면 인간들이 지혜로워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지혜로워지면 결국은 사실은 정말 AI도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지혜로워지는 이 AI가 또 인류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혜로운 AI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지혜 속에서 예를 들면 이게 지혜 자체가 굉장히 독창적인 어떤 창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예술도 그렇잖아요. 창조적인데 상대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기계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데 그거를 조율하는 게 맥락이거든요. 이럴 때 이런 맥락에서는 독창적일 수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는 상대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그러신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뭐 맨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럴 때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우리가 지혜로우신 분들 보면 자기 주장이 분명히 이 지혜로운 걸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상대적이어야 된다 하니까 항상 상대적이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A도 옳고 B도 옳다고 끝까지 가시는 게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굉장히 관철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상대적이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게 상대적인 알고리즘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맥락적인 알고리즘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독창적인 것들이라는 것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알아내는 것들이 참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지만 뭐 인간이 결국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되겠죠. 근데 뭐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 생전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뭐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지만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건 가상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가상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게 가상현실도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가상현실을 제가 생각할 때 정의적으로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가상현실이거든요. 네.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감지하는 현실이 가상현실이에요. 그럼 뭐 실제가 아닌데 실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빙빙 언어의 이중성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실제가 아닌데 근데 실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요즘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뭐 우리 뭐 우파니샤드 이런데 내가 보이는 것들이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뭐 것들인데, 저희 뭐 약간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 뭐 치료에서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트라우마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화재 사건을 경험한 뭐 소방관이라든지, 그건 실제로 그런 어떤 가상현실 치료를 현재 상업화 정도까지 수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화재 현장에서 공포가 있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거를 우리가 노출이 되어 치료가 될 텐데 다시 회피하고,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하는 트라우마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그것들을 다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화재를 다시 부르짖을 수가 음. 없으니까, 예를 들면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너무 꺼려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운전하는 상황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무대 공포증, 뭐 사회 공포증 이런 경우는 뭐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 뭐 무대에 내가 올라서 발표하는 것 같은 것들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은 상당히 우리 곁에 아주 다가와 있고 실제로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좀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말고도요, 음. 인간은 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음. 심상이라는 거죠. 이미저리. 네. 내가 네. 어떤 것들을 그렇게 이미저리로서 나의 음. 마음속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로, 실제로 예술이 그런 어떤 네. 이미저리를 음. 뭐 깨우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 보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크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 이미저리라 해서 어떤 것들을 참 떠올리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저는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대담을 하기 전에 우리 대담이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심상을 통해서 하는 음. 것들이 해서 되는데,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음.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신경증, 소위 노이로제라고 알려진 모든 병들이 이 가상 방법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죠.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시고, 내가 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음. 어떡하지? 내가 뭐 오늘 줌으로 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생방송인데 거의 여기서 뭐 틀리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실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얘기하기를 어려워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불안장인 거죠. 내가 미리 어떤 일에 대해서 소위 그런 어떤 신경질적인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상을 이렇게 좀 뭐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음. 뭐 어떤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니까 뭐 자신감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을 뭐 기계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치료 기술로도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과학 기술이 어떤 심리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이런 가상현실에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예술이 사실 신상을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상의 그 핵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다시 예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예술을 창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조금 이제 복합해서 생각을 하면 예술의 신상을 통해서 맥락도 높여보고 또 어떤 불확실한 것들도
조금 예술로 신상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제 오늘 그 귀한 대담의 어떤 마무리와 같은 말씀으로 어떤 이런 정신의학자이신 최종호 교수님이 보시기에 신상을 이미지를 주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미술 그리고 뭐 시각예술 또 그 창작과 감상이 정말 사람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있을지 마무리와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이거 미술 자체가 치료로 들어오신 분도 많죠. 그래서 미술 치료라고 하는 영역도 있고, 그건 사실 자기가 미술로 표현하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치료적인 영역을 떠나서도 실제로 예술, 특히 시각 예술을 통해서 그걸 감상하는 것만 갖고도 내 마음에 굉장히 어떤 이해를 한다든지 내 마음을 좀 뭐 알아내고 알아차리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뭐 모든 예술가가 그렇죠. 예술가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재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것들에서 독창적인 걸 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보는 어떤 능력들이 있으셔야 그런 작가로서의 어떤 독창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좀 다르게 만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기존의 틀과 어떻게 다르게 시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내가 가진 틀을 벗어나는 것들이 인간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은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양육과 경험, 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때문에 그 틀이 어쩔 수밖에 없이 굳어져 있어요. 뭐 스키마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틀을 좀 다르게 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건강한 심리적으로 건강한 능력이고 실제로 다르게 본다는 거는 이게 예술 작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작품이라도 처음 봤던 인상과 그거를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도 색이나 구도나 뭐 표현 양식이나 이걸 다르게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다르게 보지 못했던 거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볼 때만 똑같은 작품을 뭐 실제로 집에 걸어놓고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뭐 비용으로서 뭐 어떤 뭐 소장 가치로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번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 틀릴 수 그게 자기의 어떤 심상의 이미지가 일종의 투사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작품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다르게 보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사실 저희가 치료를 했을 때 이제는 치료를 그만해도 되겠어요라고 결정하는 요인이 융통성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이 일은 나한테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라고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는 병원 그만 오셔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게 어떤 시각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창조적인 거 이게 없던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 예술일진데 그런 예술 속에서 결국은 그 예술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주어져 있는 틀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책에도 있지만 엔지니어와 브리콜라주를 제가 책에서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는 청사진처럼 내 인생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요구했습니다. 뭐 대학 졸업하면 뭐 되고 취업 4년제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 대리 과장 부장 하다가 정년하고 어떻게 사는. 근데 이런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브리콜라주처럼 우리가 브리콜라주 이게 주변에 있는 거 뜯어서 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은 내 인생이 브리콜라주거든요. 내가 소재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가지고 나만의 독특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술가들이 정말 놀라운 게 사실은 다 뭐 수천 년 동안 예술이 있었는데 음, 항상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인류가 있는 한 뭐 이 분야는 다 끝났어. 뭐 우리가 공부 뭐 이건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분야 속에서도 예술가라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선 더 이상 아무런 길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술가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해낸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확실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뭐,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재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 보려면 저는 이게 미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미술이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독창적인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거고 그것에 어떤 공감이 관객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감상을 많이 하시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사회에 가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뭐 그 문이나 같은 거 보면 동양 문이나도 네.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사상이 수양이 음, 문이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은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표현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시면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 미술이 발전한다, 뭐 미술 애호가가 늘어난다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쪽의 예술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그게 뭐 무슨 내가 뭐 미술 작품을 수집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내 감동에 어떤 감흥이 오고 그 감흥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늘어날 때 나라가 좋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안 되겠지만 미술가한테 달리지 않았을까? 네. 미술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음, 정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약간 아부성 발언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보람을 더 느끼고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겠다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지혜와 예술로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풍부한 일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이런 좋은 말씀과 함께 대전 시립미술관은 3월 2일부터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실의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그 얘기를 옆에서 미술관이 예술 작품을 함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정말 이게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최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청중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청중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은 뭐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채석장 가서 돌만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채석장에서 금을 캐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고요. 제 말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씨알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저희는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뭐 예술 자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로 우리 삶이 저희가 사는 삶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모든 분들의 삶이 다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술같이 아주 독창적으로 멋있게 좀 살아나가시고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 작품이 귀하잖아요. 뭐 아무리 비싼 가치가 있는 뭐 비싸다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예술 작품들께서 잘 살아가시고 같이 함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얘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